예,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어제 신년 기자회견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문재인 정부의 좌파 국가주의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자, 이 발언 집권당은 어떻게 듣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문재인 정부의 좌파 국가주의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라 하면요. 특히 이제 신년 기자회견하면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근거나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찰진한 이념 논쟁이지 않습니까? 그 안보도 불안도 이야기하고 색깔론 이런 거로 점철된 좀 부적절한 기자회견이 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정부를 장악한 주사파 세력이라든지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내용은 없는 선동에 불과한 그런 기자회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이야기하던 전술핵 재배치 같은 부분도 국제사회조차도 모두 다 우려하는 그런 현실인데 그걸 이와 같이 현실성도 없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물론 보수층의 또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사가 있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러 면에서 부적절한 기자회견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가 그 좌파 국가주의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두 가지더라고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어제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그리고 가상화폐 규제 기조인데 남북 단일팀 구성 가지고 국가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라는 거냐 이 얘기고, 가상화폐 규제는 국가 개인의 삶까지 규제하겠다는 비극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역시 정확하게 취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남북에 사실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들이 제재와 함께 남북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기조를 가져갔던 거고요. 그 대화의 또 일면이 또 다른 한 축은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이 참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노력들이 한반도 비핵화로 쭉 나갈 수 있고, 그렇다면 남북 단일팀 역시 과정에서 충분히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 공감을 해줘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제 IOC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국제 평화를 위해서 남북의 대화를 위해서 엔트리까지 확대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 등이 있는데 그걸 그냥 개인의 문제만 가지고 예를 들면 국가의 문제다 또는 국가가 지나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나아가서 그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이제 국회에서도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규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규제의 정도와 수준이 문제라는데 인식을 거의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상통화 관련해서 불법 행위가 있다든지 거래 과열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는 거고, 예를 들면 거래소 중지라든지 거래소 폐지 등에 대해서는 훨씬 더 신중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더 관계부처와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입장과 기조가 정해져서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과정에서 정부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어서 투자자나 국민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 거는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큰 기조는 그와 같이 잡아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국가가 개인의 살까지 규제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무시하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남북 단일팀 구성 문제는 사실 2030 세대들이 좀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렇다라는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아무리 한반도 비핵화 이런 데의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여기에 좀 문제는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선수들에게 충분한 양해의 동의를 또 얻어야 되고 그러니까 결정하기 전에 한번 물어봤어야 됐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지만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했듯이 간절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람 앞에 촛불을 지키는 남북대화를 지키고 우리 힘을 좀 모으자. 그러니까 지금의 대화 분위기 이걸 살리지 않으면 누구나 우려하는 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지지를 이제 호소했는데요.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관계되는 선수분들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저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다만 현재의 국면 또 저들이 남북 대화를 해야 되는 부분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 어쨌든 지금
이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광역단체가 지금 17개죠, 그죠? 근데 예, 이 중에서 한 6곳은 건지겠다. 아마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홍준표 대표가 옛날 같은 색깔론 2년 논쟁 부추겨가지고 보수결집 통해서 그런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모두가 믿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이제 8개월 됐습니다만 대선에서 국민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그 바뀌었을 때 누가 적임자냐라는 판단을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을 대선에서 선출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기대가 계속 있어서 앞으로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누가 더 이 도정이나 또는 시정을 이끌 적임자냐라고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고,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지방자치 또 분권 이런 부분을 실현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라는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선거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냥 지지층만을 모으는 또 지지층만을 위해서 선동하는 그런 정치로 해서 6군데 이렇게 운운하는 것은 저는 그 결과가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지방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참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통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 어떤 일정 부분 변수가 될 거라고 보세요? 그 전에 저는 아무튼 이 선거를 앞두고 당의 정체성과 방향성이 다른 각 정당이 통합하는 것은 당대당 통합 같은 인위적인 이런 합정연행을 하는 것은요, 총선에서 이렇게 선택해준 민의를 왜곡하는 거여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와 같은 당대당 통합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제 제 이야기처럼 적절하지 않은 통합이 특별히 선거 과정에서 영향력을 주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예.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 더불어민주당한테 집권 여당의 위상과 크기에 걸 만큼 책임 정치를 찾기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문재인 정부는 보이는데 여당은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회견문은 저들은 굉장히 아프게 듣습니다. 예. 특히 이제 애정과 기대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에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참작해서 정부 여당으로서 좀 더 신뢰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당적 협의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앞으로 개헌 등등에 있어서 또 주요한 입법에 있어서 야당과고 협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정부 여당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도 하고 실제 성과를 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들도 잘 노력해야 된다. 그런 총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보이지 않는다. 이게 있잖아요. 여당 안 보인다라는 게 결국은 지금 여당이 의회 내에서의 의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보좌에 충실하다라는 식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정책적으로는 실제로 말씀드린 대로 당경협을 충분히 해서 일전에 범인적 인상처럼 오히려 당이 앞서서 이야기도 하고 당에 여러 가지 결정되는 것을 정부 정책으로 실현시키고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이 일방적으로 정부 여당이나 청와대 끌려간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정미 대표도 그 예를 들었지만 주된 개헌이라든지 또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주된 몇 가지 건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민주당이 이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정미 대표가 어제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결선투표 실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모양인데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에서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약속을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결선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대표성을 확보한다든지 또 사표 발생률을 억제하거나 또 소수정당도 정책을 제안하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등등의 이제 장점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대선 때 결선투표제를 약속을 했었거든요. 이런 같은 이유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결선투표제를 충분히 도입할 저는 필요성도 있고 또 상당 부분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당장 이번 광역 선거부터 하기에는
좀 더 그 논의나 공감대 형성의 시간이 부족해서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만은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 예. 자, 지방선거 얘기 좀 계속 해보죠. 지금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서울시장 후보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박원순 시장을 공격하는 주요한 소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대중교통 무료로 하는 거요. 근데, 애초에는 서울시가 경기도하고 같이 하자 이런 제안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경기도는 거부했고요. 근데 우리 전해철 의원께서 경기도지사 도전이 유력한 상황에서 만일 전 의원께서 경기도지사였다면 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번에 그 서울시에서 했던 것은요. 그 정부에서 이제 고농도가 되면 비상저감 조치를 해야 된다. 2017년에 이렇게 발표를 하고 하니까 예. 서울, 경기, 인천에서 우선 자율 이부제를 통해서 자체적인 시민 참여 방안을 강구하자라고 이제 협의를 했고, 그런 맥락에서 서울시에서 대중요금 감축을,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이부제를 해볼 수 있는 소지와 여지를 주기 위해서 이제 했습니다 이번에. 물론 그 효과가 사실은 사용한 예산에 비해서 성인량 감소 효과가 충분하지 못해서 거기도 이제 비판도 비난도 또 좀 더 다른 정책과 연계해서 했어야 되지 않냐라는 이제 지적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 지적에 대해서는 서울시 역시도 잘 개박에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은 그 서울시에서 그 효과가 미비했다고 하지만 그런 조치를 하고 좀 더 중장기적인 예를 들어 친환경 자충전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등등을 이제 함께 해 나가기도 하고 또 하고 있으면 필요한 정책이었다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 정책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한다든지 마스크를 지급한다든지 아주 미미한 정책만을 미세먼지 대책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거는 맞지 않다. 더더군다나 경기도에서 그런 특별한 정책, 또 필요한 정책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모든 시민들은 불안해하는데 비판만 서울시를 하고 있는 것은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남경필 지사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거다라고 이제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 효과면에 있어서는 남경필 지사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도 좀 많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대중교통 무료로 하는 거, 이게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은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도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다만 이제 그 조치가 차량 2부제를 가기 위해서, 차량 2부제라는 것을 강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을 바꾼다든지 이제 좀 더 추가 조치가 필요한데, 그걸 자율적으로 그 2부제 강제를 하기 전에 자율적 2부제를 하기 위한 그런 이제 단계라고 하니까 말씀드린 대로 미흡했지만 그 시도가 뭐 절대 안 된다라고 이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시도를 하면서 또 노력을 하는 것은 이름은 그 의미를 좀 생각해 줄 수도 있고, 또 자꾸 말씀드려도 그 비판에 대해서 서울시가 겸허하게 하는 것과 아예 아무런 정책도 하지 않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 나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왜 이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그 사법부 블랙리스트 어제 뉴스 보셨죠?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당시에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가 재판부의 동향 정보를 파악하려고 했다. 뭐 이런 정황이 드러났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 사실관계는 조금은 더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제 법원행정처가 했던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충분하게 그 컴퓨터가 확인되지 않아서 일부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사실관계는 더 정확하게, 그런 의미에서 현 김병수 대법원장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현재 나온 사실만 보더라도 저는 정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의 그 대선 개입 관련해서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에 대해서 그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해서 청와대 보고하고 그런 문건을 남기고 나아가서 이후 조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사법부 그런 부분이 다 사실이라면 사법부 독립에 정말 치명적인 그 침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정확하게 밝혀져서 다시는 저희들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촛불 관련 재판에 대해서
판사들 동향을 감시 감독했던 예.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알겠습니다.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는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어서 정확한 예.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과정에서 요즘 정의당의 역할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무슨 소리냐? 이 국민의당이 통합 찬성과 반대파로 나뉘는데 반대파가 신당을 창당할 때 정의당과의 공동 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물론 이거는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성사 가능성 때문에서 그런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오늘은 이 문제 비롯해서 다양한 문제 정의당 노희찬 원내대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가 이제 신당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2월 네. 초면은 이제 좀 대충 윤곽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하고 이게 정의당하고 공동 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금시초문이고요. 그리고 뭐 상상은 자유이지만 지금 그런 상상을 할 때인지, 그래서 그 뭐 저희들은 전혀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런 것들이 진짜 상상 차원은 될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현실화될 수 있는 얘기라고는 생각 안 하세요? 지금 그런 얘기는 제가 듣기로는 뭐 현재 폭설 내리고 있는 한겨울인데 예. 여름에 어느 해수욕장 갈 거냐 뭐 그런 논의하는 것 비슷해가지고 예. 아니 제한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글쎄요, 저는 뭐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해야죠. 사랑 없는 결혼은 글쎄요, 그렇게 썩 내키지 않습니다. 예. 사랑 없는 결혼이라는 게 예를 들면은 지금 노선이 다르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예, 그 뭐 각 당이 자신들의 어떤 정치 노선인가 철학을 국민들에게 내보이고 이렇게 평가를 받은 거고요. 그래서 당을 만들거나 뭔가 조직을 구성한다는 것은 또 그런 때 기초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야말로 뭐 몇 가지 이제 그런 혜택을 얻기 위해서 더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물론 이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제대로 검토해 본 바가 없고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도 없습니다. 예로 새로운 상황이 또 된다면은 그 상황에 맞게끔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과 관련해서 재판부 동향 정보를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지금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이게 이제 청와대의 최대 관심 현안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이 항소 기각을 기대해서 병원행정처의 전망도 문의하고, 뭐, 청와대가 기분 나빠하니까 뭐 또 얘기하고 이랬던 모양인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게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네. 법원 행정처, 법원 전체를 관할하는 법원 행정처의 주요한 인사들과 이렇게 인사들에게 재판에 관해서 청와대 입장을 갖다가 관철시키려고 시도했다는 거. 예, 그 자체도 굉장히 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상권분립에 중대한 어떤 헌법 위반적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항소심에서 문세훈 이 전 국정원장에게 유죄 판결이 나니까 예. 대법에서 상고심에서 이걸 갖다가 바꾸려고 하는 어떤 시도가 그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법원 행정처 입장도 좀 나와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조사는 더 이어져야 됩니다. 이 조사는 지금 현재 법원 행정처의 핵심 간부가 행정처 차장이거든요. 예. 이 차장의 컴퓨터는 이번에 조사를 못했어요. 예. 법원 행정처가 제출하지 않아서. 예.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드러났지만은 작년에도 우병우 민정수석하고 이렇게 2016년 가을에 수백 차례 통화를 한 당사자예요. 어찌 보면은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커넥션의 법원 쪽
대법원 쪽 창구가 임종원 차장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강제 수사, 검찰이 수사를 해서라도 저는 이 대목은 밝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오명으로 사법부가 재기능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지금 검찰 수사를 해서라도 표현을 쓰셨는데 이 검찰 수사를 한다라는 사실 자체가 사법부 독립의 훼손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뭐 판사들이 법을 어기면은 그 기소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그 사법부 자체가 취업권이 아닌 거고요. 예. 다만 무분별한 어떤 그런 수사나 기소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스스로 이제 자기 정화를 갖다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법원 행정처가 나서가지고 그 의혹이 큰 컴퓨터의 개봉도 금지를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얘기는 뭐 영장 갖고 오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그 720개 파일을 지금 열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비밀번호 걸린 파일이요? 예, 그 부분도 중요한 대목이고, 그리고 거기 보면은 그 문건에 어떤 제목들이 나오는데 제목만 보더라도 이것은 이제 법원이 이제 그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게 드러나는 제목들이에요. 그런 문건도 열지 못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가장 의혹이 큰 사람의 컴퓨터는 아예 열지도 않았다. 제출하지 않아서. 예. 이 상태에서 덮어버리면은요,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수술하다가 수술용 가비가 들어가 있는데, 거즈는 들어가 있는데, 그걸 알고서 그냥 봉합한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봉합했다고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그 홍준표 대표가 왜 신년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네. 근데, 현 정권은 좌파 국가주의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이 국가주의라면 오래간만에 들어보는데, 이 국가가 정해서니까 국민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방식의 어떤 그 통치를 국가주의라고 이렇게 스스로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런 국가주의라면은 자유한국당의 말로 국가주의의 역사와 정통을 갖다가 이어온 정당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 뭐 국가가 정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국가주의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그죠? 국가주의라고 이번에 그 대표 아이스하키 그 단일 대표를 만드는 걸 가지고. 예. 국가주의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지금 평창올림픽 지원 특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예. 그 법에 보면은 그 남북 단일팀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요. 그 법안에 그 조항을 갖다가 제안한 사람들이 바로 자유한국당에 있는 분들이에요. 예, 그분들이 노력으로 2011년도에 그 법이 통과됐어요. 예. 그 자기들이 정한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근데 그 법에 국가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 법에 그냥 예를 들면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처럼 선수들 당사자는 그냥 안 물어보고 국가가 정하면 따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 법이요? 그건 아니죠. 단일 대표팀 구성 자체가 어찌 보면은 법적으로 의무처럼 돼 있는데 단일 대표팀을 구성하다 보면은 우리 선수가 조금 손해보는 경우도 있을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 선수가 손해보고, 우리가 이제 몇 명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 그냥 손실을 갖다가 따지는 문제는 아닌데, 다만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워낙에 이번에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정부가 충분히 선수들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또는 다른 배려까지를 하는 세심한 어떤 접근이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서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무슨 범죄행위를 한 것처럼 몰아붙일 일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실제로 형편 나아진 사람이 있느냐. 서민위원다더니 가장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그 반응을 이렇게 여론조사로 드러난 걸 보면은, 기대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고, 덕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 최저임금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라거나 각종 수당 인상으로 통해서 많은 아동수당 등 앞으로 몇 개월 남았습니다만은 혜택 받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정책들이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정책을 내놓아야 될 것이지 지금 이걸 갖다가 뭐 민생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최저임금 말씀하셨는데 네. 이 야3당이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지적하면서 만원공약 포기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1만원 공약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당들이 공약을 한 바이고요. 네. 이 공약은 절대로 포기할 공약은 아닙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1만원 도달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예.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걸 실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동안에 특히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에 그 이전 정부 때보다도 연평균 이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았던 예. 그 상황 때문에 지금 생기는 어떤 예. 피로감인데 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연착륙하기 위한 여러 가지 슬기로운 방안들을 갖다가 알겠습니다. 막상대로 좀 제출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속도 말씀하셨는데 속도가 지금 좀 빠르다고 보세요? 이제 한 번 겨우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한 몇 끼를 굶었기 때문에 예. 밥을 먹으면은 정상적인 밥을 먹어도 밥 소화가 좀 덜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럼 이후에 2019년, 20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예. 문제들에 대해서 연착륙을 위한 슬기로운 방안을 갖다가 좀 알겠습니다. 만들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이와 같은 당대당 통합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제 제 이야기처럼 적절하지 않은 통합이 특별히 선거 과정에서 영향력을 주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예.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 더불어민주당한테 집권 여당의 위상과 크기에 걸 만큼 책임 정치를 찾기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문재인 정부는 보이는데 여당은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회견문은 저들은 굉장히 아프게 듣습니다. 예. 특히 이제 애정과 기대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에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참작해서 정부 여당으로서 좀 더 신뢰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당적 협의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앞으로 그 개헌 등등에 있어서 또 주요한 입법에 있어서 야당하고 협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정부 여당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도 하고 실제 성과를 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들도 잘 노력해야 된다. 그런 총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보이지 않는다. 이게 있잖아요. 여당 안 보인다라는 게 결국은 지금 여당이 의회 내에서의 의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보좌에 충실하다라는 식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정책적으로는 실제로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과정에서 정부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어서 예. 투자자나 국민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 거는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큰 기조는 그와 같이 잡아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국가가 개인의 살까지 규제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무시하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남북 단일팀 구성 문제는 사실 2030 세대들이 좀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렇다라는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 아무리 한반도 비핵화 이런 데의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여기에 좀 문제는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선수들에게 충분한 양해의 동의를 또 얻어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결정하기 전에 동의 한번 물어봤어야 됐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지만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했듯이 간절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람 앞에 촛불을 지키는 남북대화를 지키고 우리 힘을 좀 모으자. 그러니까 지금의 대화 분위기 이걸 살리지 않으면 누구나 우려하는 또 그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지지를 이제 호소했는데요.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관계되는 선수분들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저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다만 현재의 국면 또 저들이 남북 대화를 해야 되는 부분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 어쨌든 지금 이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광역단체가 지금 17개죠, 그죠? 근데 예, 이 중에서 한 6곳은 건지겠다. 아마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홍준표 대표가 옛날 같은 색깔론 2년 논제 부추겨가지고 보수결집 통해서 그런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모두가 믿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이제 8개월 됐습니다만 대선에서 국민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그 바뀌었을 때 누가 적임자냐라는 판단을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을 대선에서 선출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기대가 계속 있어서 앞으로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누가 더 이 도정이나 또는 시정을 이끌 적임자냐라고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고,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지방자치 또 분권 이런 부분을 실현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라는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선거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냥 지지층만을 모으는 또 지지층만을 위해서 선동하는 그런 정치로 해서 6군데 이렇게 운운하는 것은 저는 그 결과가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지방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참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통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 어떤 일정 부분 변수가 될 거라고 보세요? 그 전에 저는 아무튼 이 선거를 앞두고 당의 정체성과 방향성이 다른 각 정당이 통합하는 것은 당대당 통합 같은 인위적인 이런 합정연행을 하는 것은요, 총선에서 이렇게 선택해준 민의를 왜곡하는 거여서 기본적으로 저는 가상화폐 규제 기조인데 남북 단일팀 구성 가지고 국가를 위해 개인이 희생을 하는 거냐 이 얘기고, 가상화폐 규제는 국가 개인의 삶까지 규제하겠다는 비극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역시 정확하게 취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남북에 사실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들이 제재와 함께 남북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기조를 가져갔던 거고요. 그 대화의 또 일면이 또 다른 한 축은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이 참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노력들이 한반도 비핵화로 쭉 나갈 수 있고, 그렇다면 남북 단일팀 역시 과정에서 충분히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 공감을 해줘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제 IOC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국제 평화를 위해서 남북의 대화를 위해서 엔트리까지 확대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 등이 있는데, 그걸 그냥 개인의 문제만 가지고 예를 들면 국가의 문제다 또는 국가가 지나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나아가서 그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이제 국회에서도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규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규제의 정도와 수준이 문제라는데 인식을 거의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상통화 관련해서 불법 행위가 있다든지 거래 과열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는 거고, 예를 들면 거래소 중지라든지 거래소 폐지 등에 대해서는 훨씬 더 신중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더 관계부처와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입장과 기조가 정해져서. 예,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어제 신년 기자회견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문재인 정부의 좌파 국가주의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자, 이 발언 집권당은 어떻게 듣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문재인 정부의 좌파 국가주의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라 하면요, 특히 이제 신년 기자회견이라면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근거나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철지난 이념 논쟁이지 않습니까? 그 안보 또 불안도 이야기하고 색깔론 이런 거로 점철된 좀 부적절한 기자회견이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정부를 장악한 주사파 세력이라든지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내용은 없는 선동에 불과한 그런 기자회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이야기하던 전술핵 재배치 같은 부분도 국제사회조차도 모두 다 우려하는 그런 현실인데, 그걸 이와 같이 현실성도 없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물론 보수층의 또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사가 있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러 면에서 부적절한 기자회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가 좌파 국가주의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두 가지더라고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어제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그리고 가상